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 모시고 지금 윤석열 체포 상황에 대한 것, 탄핵, 그리고 지난 계엄과 관련해서 뭔가 석연찮은 일이 계속 벌어졌다. 파출소까지 지구대까지 동원해서 뭔가 계엄 작전을 수행하려고 했던 것 아니냐. 자, 파도 새로운 게 계속 나오고 있고요. 또 앞으로 어떻게 일이 벌어질지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검사 출신입니다. 고검장 출신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광주서을 국회의원 모시고 이 진행 상황 제대로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실패한 계엄이었기에 천만다행이다. 만약에 계엄에 성공했더라면 그 뒤는 이제 점점점 어떤 일이 그렇죠. 벌어졌겠느냐. 예. 그런데 이제 실패한 계엄이기 때문에 별것 아닌 거 아니냐라고 예. 이제 많은 분이 아닙니다. 국힘 쪽에 또 윤석열 그렇죠. 측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KBS에 직접 경찰을 출동시켜서 대기 중이었다라고 하는 얘기 듣고는 예. 정말로 소름이 끼칠 정도였는데 이 내용을 이제 확보하셔서 공개를 하셨습니다. 예. 설명을 좀 해주시죠. 저희들이 그 계엄 선포되던 12월 3일 상황에서 경찰청으로부터 그 당시 무전 교신 녹음 파일을 받아봤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영등포 경찰서에서 KBS 출동해라. 순찰차를. 그래서 순찰했던 그런 자료를 저희들이 받았어요. 그럼 순찰했던 목적이, KBS에 출동했던 목적이 뭐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저희들은 계엄이 선포된 직후에 KBS 언론사를 출동했기 때문에 통상 계엄 선포되면 언론사를 당해야 하는 수준이죠. 그래서 저희들은 그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조사를 해봐 알겠죠. 경찰에서는 그게 아니다. 국회 어떤 계엄이 선포돼서 국회에서 이런 통제를 하고 봉쇄를 하니까 그 반사적으로 KBS에 어떤 불상사가 일어날 걸 대비해서 갔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왜 출동했는지 출동했는 규모는 얼마인지는 이제 조사를 해봐 알겠죠. 자, 이제 그 내용이 지금 이제 화면으로도 나가고 있는데 자, 예. 그러면 실제 왜 출동한 것 같습니까? 혹시라도 어떤 상황이 생길 수 있으니까 경찰이 미리 예방 차원에서 나가 있었다라고도 할 수 있고, 그렇죠. 계엄 작전을 수행하는 일원으로서 참여했을 수도 있지 참여할 수도 않습니까? 있고. 그 예. 둘 중에 어떤 쪽으로 지금 저는 잘 판단을 못하겠어요. 판단은 아직은 미고적이다. 못하겠다. 예. 제가 섣불리 판단할 수는 없고 그 당시 이 계엄할 때 동원됐던 경찰청장, 구속 기소됐던 조조 경찰청장에 대해서 저희들이 5일날 3일날 계엄이 선포됐는데 5일날 행안위 현안 질의를 했습니다. 제가 그때 질의했던 내용 중에 자 국회를 봉쇄하고 그 중앙선관위를 봉쇄했다. 그 다음 플랜은 어디였냐? 그 다음 로드맵은 언론사 아니냐로 제가 질의를 한 적이 있어요. 맞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경찰청장은 그런 로드맵이 없었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이런 자료가 나왔는데 그런 구체적인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규모라든지 또 목적 이런 건 더 조사해봐야 알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치밀하게 준비가 되었을 것 같다. 아니면 치밀하게 준비를 했으나 경험도 없고 또 수행하는 역량도 현저히 떨어지니까 이것이 중간에 탄로가 나서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거 아니냐. 어느 쪽으로 보십니까? 저는 후자를 보고 있거든요. 후자로 본다. 예. 지금 윤석열 측에서는 이게 무슨 계엄이냐. 예. 계엄 선포된 지 2시간, 2시간 반 만에 해제가 됐고 인명이 다친 사람이 하나도 없지 않냐. 또 이렇게 계엄을 선포하면서 내가 대외적으로 언론에 공개를 하겠냐 이런 몇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이것은 국회를 혼내주기 위해서 어떤 경고 조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실패했기 때문에 이것을 합리화시키는 변명에 불과하지 저는 이게 치밀하게 계획됐다고 봅니다. 그 근거로는 얼마 전에 중앙지검에서 김용현 전 국방장관을 기소를 했습니다. 그때 이례적으로 중앙지검에서 사건의 전모를 간단히 브리핑을 했는데 그 브리핑 내용을 보면은 작년 3월 초부터 계획했다는 게 나오지 않습니까? 3월 초부터 여러 번에 걸쳐서 이 국정을 돌파하는 데 있어서는 계엄을 해야 되겠다. 계엄을 선포했던 이야기를 특전사령관이라든지 수방사령관 앞에서 여러 번 이야기를 했고 또 그 후에도 경찰청장이나 차장들 데려다가 이야기했던 거 보면은 나름 치밀하게 준비했던 것 같고 특히 이 치밀성에 있어서 그런 치밀하게 했다고 보여줄 수 있는 근거가 지난번에 정보사령했던 노상원 씨라든지 네.
이런 오비들까지 연합을 해서 이걸 작전에 세웠다는 점에 있어서는 치밀하게 세웠다고 보여진다. 다만 이게 실패를 했어요. 실패한 이유는 뭔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윤석열 씨가 군에 대한 경험이 없기 때문에 군의 생리라든지 어떤 통제 능력이 부족하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는 가장 큰 실패 원인은 시대를 읽지 못했어요. 윤석열 네. 씨가. 세상이 변했습니다. 예. 세상이 변해서 옛날 80년 5.18 때 79년 군사 쿠데타를 일으킬 시절에 국민의 의식 수준 또 현장에 투입됐던 군인의 의식 수준과 지금은 하늘과 땅이죠. 네. 엄청난 변화가 왔죠. 그런데 윤석열 씨는 사고가 80년 이전에 머물러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군의 명령을 내면은 군이 당연히 현장에 가서 출동한 계엄의 어떤 그걸 실행하는 군도 당연히 자기 의지적 말을 들을 거라 생각 같아요. 그런데 제가 현장에 이제 그날 계엄 선포됐을 때 현장에 저는 담을 넘어서 국회를 들어갔고 현장을 쭉 지켜봤는데 이번에 계엄에 실패한 딱 원인을 제가 볼 때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국민의 의식이 변화를 하지 못했다. 그 현장에서 국민 시민들이 막은 거죠. 네. 맞고 또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볼 때 계엄군이 소극적이었습니다. 소극적. 저는 굉장히 그게 크다고 봅니다. 네. 그 계엄군을 와서 그날 현장에 동원됐던 우리 현역 군인들이 공포탄에도 한 발 쏘고 총이라도 한 발 쏠 수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 한 방만 쐈어도 상황은 계엄이 맞습니다. 성공으로 돌아갔을 것입니다. 예, 예. 그러나 그러한 동원됐던 계엄군 707 그 특수 임무를 띠는 매우 고도의 훈련받은 군인들이 아는 거죠. 이거 해서는 안 되는 것을. 그렇기 때문에 소극적으로 임무를 수행하고 얼마든지 빠른 시간 내에 유리창을 깨고 국회 본회의장으로 들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걸 보면은 매우 소극적으로 대응했다. 가장 이번에 계엄이 실패한 원인은 이런 시민들과 현장에 동원됐던 계엄 군인들의 의식의 수준 이것 때문에 실패했다고 저는 봐요. 자, 만에 하나 제2, 제3의 계엄을 윤석열이 시도했다고 하더라도 똑같은 결과가 나왔을 것이다. 이렇게는 보십니까? 저는 그래 보입니다. 예. 그런데 제2, 제3의 계엄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도됐지 않습니까? 예. 12월 4일 날 공안시 1분에 우리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통과시켰는데 예. 그날 20분인 1시 반경부터 합동참모부 지하 결심지원실에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하고 그런 정황을 봤을 때는 또 하려고 시도했던 것 같다. 예. 그러나 또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실패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자, 굉장히 중요한 분석을 해주셨는데 무엇보다도 이제 광주민주화 예. 운동 그리고 80년 5월 17일 날 광주 계엄이 이제 떨어졌을 때 대학생이었고 그렇죠. 전남대 법대 학생이셨죠. 예. 자, 그때 상황이 이제 바로 떠올랐다고 이제 제가 얘기를 예. 들었습니다. 그래서 계엄이 선포된 당일 날 양부남, 대학생 양부남 예. 또는 지금 이제 정치인 양부남 또 공직자 출신으로서 검사 출신의 양부남 이렇게 여러 가지 생각들이 교차했을 것 같은데 그 상황을 다시 한 번 더 좀 이렇게 되돌아봐 줄 수 있겠습니까? 제가 계엄 선포를 처음에는 모든 국민이 그랬던 것처럼 가짜 뉴스라 생각했는데 이게 실제 뉴스라는 걸 접하고 제가 제 숙소에서 국회 정문에 도착한 시간이 그날 밤 11시 30분 정도 됐습니다. 와서 보니까 이미 이제 모든 봉쇄가 돼 있고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인데 제가 와서 몇 분 앉아있을 때 헬기가 국회 상공에 이렇게 진입하는 걸 봤어요. 근데 제가 80년대 전남대학교 법대 1학년 때 5.18 직접 보고 느꼈고 경험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 장면이 오버랩이 되는 겁니다. 그때도 수없는 헬기가 광주 시내 상공을 이렇게 비행을 하고 이렇게 작전을 수행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장면이 제가 오버랩이 되면서 우리는 그때 5.18 때 이 5.18이라는 군부의 폭력으로부터 군사 쿠데타로부터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많은 사람이 피를 흘렸습니다. 엄청난 희생을 치렀어요. 그런데 이제 다시 그와 같은 희생을 또 치러야 되는가? 그런 걱정, 또 그 당시의 상황이 떠오르면서 제가 가슴이 뭉클하더라고요. 네. 이게 다시 와서는 안 되는데 그러면서 생각이 다시 그럼 우리는 45년 전에 후퇴한 민주주의 체제로 돌아갈 것인가? 아니면은 이러한 사태를 이겨내려면은
45년이 흘렸던 피보다 더 많은 피를 흘려야 되는 상황이다. 그럼 굉장히 지금 마음이 이제 걱정이 앞섰던 네. 거죠. 자, 그런 이제 상황을 누구보다도 생생하게 이제 느끼셨고, 제가 지금 이제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 국회의원 신분이기도 하고 또 검사 예, 출신이었으니까 학생 때 봤던 경험하고는 좀 다를 것인데, 그렇죠. 윤석열은 왜 이 짓을 했을까요? 지금도 제가 본인이 뭐 판단이 착오다 아니다 뭐 이런 걸 다 떠나서 예. 함께 근무해봤던 경험이 있지 그렇죠. 않습니까? 예. 왜 윤석열은 이런 얼토당토 안 하다는 말도 좀 너무 약하고요. 예. 이런 괴물 같은 일을 벌였을까? 이게 윤석열 씨가 이런 계엄을 쿠데타를 일으키고 불법 비상계엄을 선포했는데 요걸 시기를 잘 타겠냐 못 하겠냐 문제를 떠나서 왜 이걸 했을까에 대해서 본인은 담화문을 발표를 했습니다. 국회가 야당이 수없는 탄핵을 남발한다. 또 예산에 있어서 삭감 예산을 편성했다. 입법 폭주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그러한 것 하는 거 봤을 때 국회가 반국가 세력이다. 이런 반국가 세력부터 구국의 일념으로 이런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회라는 것은 싸움하는 현장입니다. 여야가. 좋은 정치를 펴기 위해서 여야가 싸움하는 현장이고 이 싸움을 하는데 윤석열 씨처럼 총칼을 든 계엄군을 넣어서 하는 게 아니라 입으로 하는 것이죠. 네. 서로 설득하고. 근데 그걸 못하고 결국은 군을 투입했는데 왜 했을까? 명분은 그렇게 잡았습니다. 근데 실질은 제가 볼 때 장기 집권을 하려고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그 힌트는 이분이 그 이야기를 하죠. 이러한 반국가 세력이 집합적인 국회, 또 더 나가서 불법 선거를 해서 당선된 국회를 없애고 비상 입법부를 만들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 말은 옛날 80년대에 국보위라든지 그 이전에 10월 유신 때 통일주의 국민회 같은 이런 의용 입법부를 만든다. 의용 입법을 만들어서 할 수 있는 게 뭐겠습니까? 장기 집권을 하려고 한 거 아니냐. 저는 그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의원님 통해서 듣고 싶은 얘기는 이 윤석열의 머릿속에 장기 집권 그리고 독재라는 것이 도무지 먹히지 않는 이 시대적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왜 이런 생각을 했을까? 시대착오. 시대를 읽지. 지금 여러 뉴스 나오는데 보수 유튜버 그 알고리즘이 취해가지고 이런 비극을 일으켰다는 거 아닙니까? 네. 언론이나 소문에 보면은 계속해서 이런 극우 유튜버에 심취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대통령이면서도 현 시대의 상황을 정확히 인식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인식이 80년 이전에 머물러 있었던 것 같다. 네. 그래서 현실을 정확히 진단하지 못하고 판단을 못했다. 자, 지금 이 순간도 그런 망상, 저는 장기 집권 독재를 꿈꿨다는 것은 망상이다 또는 망상. 정신병에 해당하는 그렇죠. 것이지 예. 이걸 상식 수준에서 할수 군대를 없는 거죠. 동원해가지고 내가 철권 말이 통제를 할 수 됩니까? 있다. 예. 전 세계 어느 나라도 불가능해요. 그렇죠. 이거 창피할 일이죠. 있을 수도 없고 상상할 있을 수도 없고 없는 일이죠. 예. 그런데 이것을 이제 소설 속에서도 일어나기 어려운 것을 결행했다는 것은 망상밖에 없는 망상이죠. 것인데 정신 이상이죠. 정신 이상이죠. 정상이죠. 정상이라 할 수가 없죠. 자, 그러면 지금 이 순간에도 본인은 잘못한 것이 없다고 하면서 계속 지금 법 집행을 막아서고 있고 예. 그것도 수준도 아주 저급한 수준으로 그렇죠. 억지를 부리면서 저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경호처 직원들을 사유화시켜서 저렇게 하고 있는 이런 행동의 또 근원은 뭐냐라는 질문을 좀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적법한 법 집행을 막으면서 관제에 이렇게 방어시설 설치하고 어떤 언론가 보니까 본인이 또 직접 나서서 확인도 하고 네. 지휘한 듯한 영상도 보였어요. 그 도무지 이 사람의 의식 구조가 왜 이렇게 된 것인지 제가 옛날에 이제 현지 같이 근무했지 않습니까? 같이 근무할 때도 보면은 무모한 면이 있어요. 네. 무모하고 나쁘게 부정적으로 표현하면 무모다. 이걸 선회하면은 통이 큰 거지. 대범하다. 예. 배짱이 좋다. 대범하고 배짱이 좋다라고 면이 보였는데 이렇게까지 정말로 무모한 짓을 하라고 저희들이 그 당시에도 상상을 네. 못했죠. 이런 면을 전혀 읽어내지 못했죠. 이분이 디테일하지 못하고 좋게 표현하면 대범하다. 나쁘게 표현하면 무모하다.
그렇지만 그 한계라는 것이 있지. 예. 이 정도까지 상상도 못할 일을 할 줄은 저희들은 생각을 못했죠. 한남동 관저를 면도칼 철조망으로 막고 예. 차벽을 세우고 예. 본인이 직접 나와서 건재함을 과시하면서 점검을 하는 이 모습은 저는 남미에서 마약 수사를 할 때요. 그렇죠. 예. 어떤 철옹성 같은 성에 예. 들어가야 되는데 예, 바깥에 마피아들. 군들, 마피아들 잡을 때 예. 그러면 그런 이제 군대가 동원되고 헬기가 뜨고 바깥에서 이제 무장한 경찰들이 예. 진격하기 전에 그 안에서 일종의 요새 예, 같은 예. 곳을 관리하던 사람들이 했던 것. 예, 예. 그렇지 않고는 어떻게 저 사람이 지금 하고 있는 행동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라고 할 수가 있느냐. 골목대장, 예. 골목대장, 조폭, 마피아 그런 인식이 강한 거죠. 그 검사 시절에도 보면은 이게 사람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이런 그 논두렁 깡패, 약간 소규모 예, 조폭 예. 같은 그런 운동을 많이 보였죠. 그런 연장선이라는 생각이 들고 이분이 검사 출신이면서 대통령이 돼서 첫 번 했던 게 이제 검찰을 묶으신 작전으로 검찰과 같이 이제 죽음을 가는 거 아닙니까? 예, 예. 검찰을 죽였어요. 이제 마지막 체포당해서 누구를 죽였습니까? 경호처 직원을 죽이는 것이죠. 그 검찰 조직 전체를 다 죽여놓고 다 죽여놓고 이번에는 경호처 직원들을 경호처를 다 다 몰살시키는. 죽이는 거예요. 예. 검찰 조직을 죽일 때는 검사들에게 형사상 처벌은 가게끔 하지는 않았죠. 네. 그러나 이번 경호처에 있어서는 이제 경호처 직원들이 막았으면 전부 공무집행 방해지 않습니까? 특수 공무집행 방해다. 이거 다 입건할 겁니다. 처벌받으면 다 구속되고 네. 연금도 날라갑니다. 예. 많은 사람을 사지로 데리고 가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굉장히 나쁜 사람이지. 그래서 지금 경호처 내부에도 뭐 예. 일부 김건희 라인이라고 지칭되는 뭐 박정준 처장은 뭐 일단 좀 제쳐놓더라도 그 밑에 있는 차장인 김성훈 차장이나 이광호 본부장인지 이런 사람들이 계속 부추기면서 직원들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다. 안 따라갈 예. 수도 없고 따라가려니 이거는 위법인 게 예. 뻔한데 이런 상황에서 좀 민주당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따라가지 마라라고 하는 이제 호소를 지금 하고는 있죠. 그렇죠. 경호처 직원들에 대해서. 예, 예. 뭐 언론에도 나오고 있고. 자, 그럼 이분들이 투항을 해버리지 않습니까? 예. 경호처에 출근을 하지 않고 이제 이렇게 되더라도 법적으로는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문제 안 생기죠. 예. 위법 부당한 명령이기 때문에 예. 위법 부당한 명령이기 때문에 근무지를 이탈하는 것은 좀 문제가 될 수가 있지만은 예. 이러한 법 집행을 나가서서 막지 않은 것 이것으로서는 어떤 불리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체포작전이 이제 시작될 겁니다. 그렇죠. 진짜 격렬하게 저항할까요? 지금은 저렇게 엄포를 놓고 있지만 이번에는 순순히 응해서 자진 출두는 아니지만 그냥 끌려 나올 것이다. 어떻습니까? 혹시라도 제가 총까지 생각할 쏘아라는 이야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절대 자진해서 나올 사람은 아닙니다. 예. 나올 사람은 아니고 이제 공수처와 국수본이 함께 가서 이것을 체포를 해와야죠. 예. 또 저는 이번에 성공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예. 그 이유는 경호처에 있는 사람들을 많이 현혹시켰겠죠. 뭐 이게 체포영장의 효력이 없다, 위법하다, 부당하다라고 많이 그 설파를 했을 겁니다. 근거에 대해서 수사권이 있니 없니 또 이렇게 체포영장에다가 110조가 적용되지 않는 부기를 한 게 위법이라든지 아니면은 검사가 사법경찰을 동원할 수 없는데 동원했다든지 그렇지만은 그래야 모든 게 이번에 집행이의신청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 나름대로의 엉터리 같은 정당성 주장이 이미 깨진 겁니다. 네. 이걸 경호처도 다 할 거 아닙니까? 두 번째는 학습교가 돼 있는 거지. 국수본과 공수처에서 지난번보다는 더 철저한 대비를 할 것이다고. 네. 가장 중요한 것은 지난번에도 1차선, 2차선, 3차선 저지선을 뚫고 마지막 3차선에서 저항하는 것을 못 뚫고 그러면서 국수본에서 그 당시 경호처장, 차장, 본부장을 체포하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공수처에서 불허하는 마당에 못 했는데 이제는 국수본에서 이 세 사람에 대해서 좀 수사를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네. 소환장을 발부했는데 나오지 않았어요. 이러면 국수본은 틀림없이 이 사람들에서 체포영장을 법원에 청구해서 발부받아가지고 그 영장을 가지고 들어갈 겁니다. 네. 그러면 현장에서 그 극렬하게 저항하고 선두에 서서 이 지휘를 하는 세 사람을 경찰은 그 공수처의 지휘가 필요 없이 단독으로 체포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을 잡을 것이고 네. 그러다면 제가 볼 때 저 짓은 무너지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 일은 없어야겠지만 만에 하나 공포탄이나 예. 실탄을 호응으로 쏘는 일이 벌어졌다. 위협하기 위해서. 예, 예. 만약에 그런 일이 벌어지면 그 다음은 어떻게 됩니까? 만약 그런 사태가 벌어졌다 예. 하면은 총을 쏘고 공포탄 쏘는 사람들 당연히 특수고무적인 방해로 체포가 돼야 되지만은 여기서도 거기에 상응하는 물력을 쓸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서도 체포로 간 사람들도 거기까지 염두에 둬야 되지 않냐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혹시라도 무력으로 충돌할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들어가야 된다. 그렇죠. 그런데 제가 그럴 가능성이 없다고 봅니다. 예. 왜 그러냐? 얼마 전에 우리 민주당에서 박종정 경호처장이 경호처 직원을 상대로 필요하면은 총을 쏘라. 예. 이렇게 지시했다. 그걸 들었던 사람이 우리 민주당에 제보를 했다고 우리가 보도를 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답변했지 않습니까? 박정희 처장이 어떻게 그런 일이 있겠냐. 우리는 총을 쏘지 않는다. 라고 그때 이야기를 했어요. 네. 그걸 봐서는 총까지 쏘지는 않으려고 저는 봅니다. 자, 그 밑에서 적극적으로 김건희를 추종하는 사람이 행동을 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막연하지만 그런 걱정도 하고는 있지만 그 그런 사람, 일은 안 생길 것이다. 그 사람일 것이다. 한다면 그 소수의 하지 전체가 총을 쏘고 달라지지 않을 것이다. 예. 그럼 그 총을 쏜 사람에 대해서는 거기서 대응할 그거까지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이번에 작전에 들어가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렇게 하더라도 제압은 하고 끝을 낼 것이다. 끝을 내야죠. 끝을 반드시 내야 되는 거죠. 내야 돼. 이제 여기서 더 물리면은 집행 못 하는 겁니다. 국힘의 태도를 여쭤보지 않을 수 없는데, 자, 그걸 뻔히 알면서 어제 오늘 나오는 이제 수없이 많은 뉴스가 있습니다. 최상민과 관련된 부분도 박정훈 대령이 오늘 군사법원에서 무죄를 받았어요. 이것이 가지는 상징성 당연히 알 것이고, 명태균 게이트가 어제 또 새롭게 보도된 내용 그렇죠. 보면은 대선에 실질적으로 부부간에 적극적으로 명태균과 소통을 하고 불법을 저질렀다는 것도 나오고 있는데 국힘은 여전히 윤석열 지금 이런 식으로 체포하면 안 된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대통령 병에 걸려서 조기 대선하려고 하는 것이다라는 프레임을 만들어서 지속적으로 공격을 하고 있고 여기에 동참을 하고 있습니다. 국힘 의원들. 예. 어떻게 보십니까? 국힘은 처음에 비상계엄이 선포됐을 때 국회로 달려오지 않고 당사로 갔습니다. 그래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안에 많은 국힘원들이 동참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단계가 뭐였죠? 비상계엄은 위법하다고 하면서도 동참하지 않고 탄핵은 반대를 했습니다. 당론으로. 탄핵에 찬성 의원들에서 색출하겠다라고 난리를 폈어요. 그 다음 3단계 단계는 체포영장 집행 저지까지 하겠다고 45명이 관저로 갔습니다. 그리고 여러 모든 것에 대해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뜬금없는 이재명 대표를 좋은 일을 시키는 것이다. 이재명 대표 조기 대선을 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막아야 된다고 했는데 지금 국회의원을 하는 목적도 정당이 국민의 세금을 가지고 존재하는 목적도 민주주의에 있는 겁니까? 네. 그런데 이 민주주의를 파괴하겠다는 윤석열 씨를 옹호하는 것 이런 것에서 내란을 옹호한다고밖에 볼 수가 없고 이러한 정당은 지난번에 이석기 당이 어떤 그 해산 심판 청구를 받았지 않습니까? 네. 이거 어떻게 보면은 정당 해산 심판 청구도 고려해야 될 사유가 된다고 저는 봐지고요. 이것은 국힘 의원들은 지난번 박근혜 때 탄핵을 받았지 않습니까? 탄핵을 받아서 어떻게 보면 그때 국회에 큰 침몰을 했죠. 그래서 이번에는 그 학습 효과로 자, 우리는 국민 전체 지지는 포기하자. 그러나 강성, 극렬 지지층만은 한테는 우리가 그 지지세를 잡고 있어보자. 그 속셈인 것 같아요. 그래서 국민은 안중이었고 자기들만의 당의 이익만 생각하는 것이고 부끄럽죠. 후한 붙입니다. 네. 자, 정리를 조금씩 하면서 질문을 이어가겠습니다. 일단 윤석열은 탄핵으로 가는 것이고 내란죄는 결국 체포를 통해서 사법적 절차를 밟을 것이다. 여기에 동참하고 있는 국힘도 국민적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는 이제 것. 그렇죠. 조금 더 질문을 드리면 국힘이 이렇게 국민적 심판을 받는다. 뭐 여론으로부터 이미 이제 그 엄청난 비판을 받고 있기도 하고 극소수는 여전히 뭐 국힘 잘하는 것이다라고 하지만 대세와 관계가 없고 그렇죠. 냉정하게 제가 보면 대세와 관계 없습니다. 자, 그러면
정당 해산 심판을 청구하는 문제를 떠나서 국힘이 이 정도 상황이면 우리가 보수 진보 또는 민주당 국힘의 양날개가 대한민국 정치를 균형 있게 끌고 가야 한다는 이 기본 방향에 국힘이 그 한 날개로서 역할을 할 수 있겠나 없겠나라는 근본적인 질문이 요즘은 많이 듭니다. 이미 역할을 못하는 거죠. 이렇게 못하는 것이고 그럼 앞으로는 할 수 있습니까? 앞으로도 못하는 거죠. 예. 그래서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 것이 아니냐. 예. 극우만 존재하고 대한민국의 그렇죠. 보수 정당으로 지칭되는 국민의힘은 예. 사라질 예. 가능성이 높다. 법적으로 없어지는 정당 해산이 된다는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국민으로 되면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요. 거죠. 예. 그리고 나면은 그야말로 극우의 심장지인 몇 군데서나 예. 소수 당으로 남을 것이다. 근데 그걸 모르고 이렇게 행동합니까? 이 사람은 윤석열 사태의 본질, 탄핵, 내란, 그리고 김건희 게이트의 본질을 모르고 이 사람들은 아니 지금 대한민국 국민의 초등학생도 이 본질을 다 아는데 예. 이걸 모를 리는 없겠죠. 왜 그렇게 하는지 궁금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너무나 상식적인데도 예. 왜 이들은 예. 이런 괴물과 같은 행동을 똑같이 하고 거기에 동조를 하고 있느냐, 부역을 하고 있느냐. 그게 방금 말씀한 대로 지난번 박근혜 탄핵 때 완전 괴멸을 했지 않습니까? 그다음 보수가 그에 대한 두려움 같아요. 네. 그래서 전 국민의 대세적인 지지는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 강력 지지층마저 놓치면 안 된다. 이 지지층만해도 가지고 가야 되지 않겠냐. 저는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다 아는데 시간을 벌자는 것 같아요. 네. 시간을 벌어서 이게 시간을 벌어서 가능하면은 그 시간 내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어떤 법적 어떤 판단을 최종적으로 받고 또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진열을 전선을 좀 정비해보자 이런 속셈도 있던 것 같아요. 아마 국힘이 저렇게 탄핵도 반대하고 이렇게 뭐 체포영장 집행도 반대하지만은 윤석열이 살아올 수 없다는 걸 알 겁니다. 네, 예. 그건 누구나 알 겁니다. 알면서도 하는 이유는 극렬 지지층에 대한 지지를 놓치지 말자. 그래서 소수당으로도 우리는 목숨을 유지하자는 거 정치적으로. 두 번째는 시간을 벌어서 그 사이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법적 최종 판단을 받고 우리는 전선을 재정비해보자. 그런 속셈이지 않은 생각이 듭니다. 그 속셈이 너무 눈에 훤히 보이기에 성공할 수 있을지 없을지 저는 절대 성공 불가다. 그런 대한민국이 아니다. 아까 양분남 의원께서 계속 말씀하셨듯이 세상이 바뀌었고 시대가 바뀌었는데 세상을 읽지 못하는 정당이 이런 모습을 했을 경우에 어떤 결과가 빚어지는지 우리 다 함께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여러분들께서는 생방송으로 스픽스가 보내드리는 긴급 인터뷰 양분남 전 민주당 법률위원장이면서 광주 서울 국회의원 활동을 하고 계신데요. 최근에 이제 국회에서 여러 현안과 관련해서 아주 촌철살인의 질문을 하셔서 아 이런 것이 본질이구나라는 것들을 국민들에게 많이 알려주셨습니다. 지금 이제 내란죄를 뺀다는 이 문제를 가지고 갑자기 또 국민의힘에서 왜 헌법재판소에서 탄핵할 때는 내란 넣어놨다고 왜 뺐느냐. 이것도 법률가로서 좀 설명 좀 해주시죠. 예. 너무 어이가 없어요. 이 설명한 것 자체가. 국힘에 있는 법률가들도 다 알면서 이런 주장을 하고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헌법심판을 지연시키고 방해를 하려는 그게 너무나 속이 보여요. 이게 우리가 탄핵 소추문을 쓴 겁니다. 탄핵 소추문을 쓰다 보면은 쫙 쓰죠. 뭐 비상계엄을 어떻게 선포하고 어떻게 쭉 씁니다. 쓰고 나서 이런 게 헌법과 법률에도 위반되고 또 형법상의 내란죄도 되고 직권남용죄도 된다. 이렇게 다 썼던 겁니다. 그런데 이 탄핵 소추문의 핵심이 되는 것은 비상계엄을 선포할 실질적 요건, 절차적 요건을 흠결했다. 이게 하나 사항이 되고 두 번째는 계엄법에 위반되는 포고령을 선포했다. 세 번째는 경찰과 군을 동원해서 국회를 봉쇄하고 중앙선관위를 막았다. 봉쇄했다. 다섯 번째는 정치인을 체포하려고 했다. 이렇게 함으로써 헌법도 위반하고 또 이러한 행위가 형법상의 직권남용죄도 되고 내란죄도 된다. 이게 전체적으로 문화에 쓰여진 겁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이렇게 쓸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당연히 쓰는 것이고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을 받는 사람이 형사 책임이 있냐 없냐를 가리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람이 헌법을 위반했어. 그래서 고위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냐 없냐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능이 비춰봤을 때 이 헌법재판소에서 헌법재판을 진행하기 전에 변론 준비기간이 있습니다. 쟁점을 정리하는 것이죠. 쟁점을 정리하면서 헌법재판소에서 이렇게 5가지, 6가지 헌법 위반의 사유가 있다. 그럼 내란죄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질의를 했다고 그래요. 그 취지는 헌법재판소에서 우리는 내란죄냐 직권남용죄 형법 이걸 한 데가 아니다는 취지예요. 예, 예. 또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도 박근혜 대통령이 여러 가지 행위가 있어요. 최순실 국정원에 그러게 해서 헌법을 위반하고 형사적으로도 뇌물죄가 되고 강요죄가 되는데 이거 뺐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뉘앙스죠. 그래서 우리 이제 소추단에서 그러면은 내란죄 부분은 형법 위반은 헌법 위반에서 포괄해서 판단해 주셔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걸 가지고 내란죄를 철회했다고 주장하는데 네. 그 철회한 것이 아니고 철회를 했다고 하려면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계엄을 선포하는 요건과 절차가 흥결됐다는 것, 계엄 포고령이 위반됐다는 것, 그리고 경찰과 군을 통해서 국회와 중앙선관위를 봉쇄했다는 것, 정치를 체포를 했던 것, 요 사실 중에 어느 하나를 빼는 것 처리가 됩니다. 네. 이 기본적인 사실은 변동이 없어요. 이걸 두고 평가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 있어서 형법상 죄가 되고 안 되고는 하지 말고 헌법 위반만 판단하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이지 전혀 이것은 철회한 것이고 만약 국힘 의원 주장대로 재결하려면은 방금 말한 5가지 사유 중에서 네. 뭘 하나 빼는 거야. 그래서 계엄군이 중앙선관위 안 간 걸 한다든지 뭐 경찰이 국회 봉쇄 안 한 걸 한다든지 이러면 그 말이 통하죠. 네. 그러나 기본적인 사실은 그대로 있다 이것이죠. 자, 양분당 의원님이 이렇게 설명해 주시는 것은 이 방송도 그리고 긴급 인터뷰도 역사적 기록으로 남을 것이다. 언젠가 이것을 다시 평가할 때 정말로 다른 논쟁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얼토당토 안 되는 것을 끌고 나와서 마치 이 탄핵의 절차를 의도적으로 회피시키기 위해서 하는 행동이라는 것들을 분명히 알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을 기록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해 주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양분남 의원님 첫눈에 알아봤습니다. 훌륭하신 분입니다. 이렇게 수달님께서 글 주셨고요. 토마토님께서도 양분남 의원님 바른 말씀입니다. 양분남 의원님 응원합니다. 양영수님 이렇게 양분남 의원님의 말씀에 큰 힘이 됩니다. 유영실님도 이런 말씀을 주셨고요. 대단히 감사합니다. 꾹 누르고 옵니다. 김도희님은 아마 뉴욕에서 보고 계신데 우리 그래요? 아마 감사합니다. 좋아요 이렇게 눌러주셨다는 말씀인데 지금 이 방송 생방송으로 시청해 주신 여러분 양분당 의원과 함께 지금 정말로 깊이 있는 논의 진행하고 있으니까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면서 저희들 응원해 주시면 더 감사드리겠습니다. 제가 의원님 유튜브 채널 보니까 채널 활동도 좀 열심히 하셔야 되겠더라고요. 예. 양분남 TV도 좀 많이 좀 키워서 예. 활동을 국민들께 더욱더 많이 좀 응원해 보여주시면 주십시오. 예. 좋겠고요. 이 방송 보시는 분들 양분남 TV도 구독 꼭 좀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자 이제 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탄핵은 어쨌든 시대적 제서, 역사적 이제 과정과 절차로 지금 이제 가고 있는데. 언제 끝이 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은 이제 법률가의 위치에서 언제 끝날 것 같습니까? 이게 탄핵을 화요일하고 목요일을 집중 심리라고 네.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5차 변론기가 잡혔어요. 그런데 사안을 봤을 때 우리 역사상 탄핵을 좀 2번 했지 않습니까? 노무현 대통령 탄핵 2달이 걸렸을 겁니다. 네. 그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3개월 걸렸습니다. 이번에 윤석열 씨 탄핵은 두 탄핵에 비해서 너무 쉬워요. 네. 너무나 간단해. 이 모든 탄핵 사유를 본인이 다 자백하고 있어요. 담화문을 통해 다 자백해버렸어요. 본인이 다 자백했고 또 이걸 많은 국민이 증인입니다. 다 봤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거기에 계엄에 동원됐던 모든 밑에 장성들이 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너무 명백하기 때문에 아무리 겨뤄도 저는 2월을 넘지 않으라 생각이 듭니다. 자, 2월을 넘지 않는다. 2월 안에 그러면은 탄핵 결정이 인용될 것이다. 그래서 윤석열 씨 파면으로 인용된다. 예. 지금 그럼 8명으로 가더라도 뭐 현재 문제가 없고 없죠. 한 사람을 더 임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마은혁 재판관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은 지금 어떻게 처리될 것 같습니까? 지금 마흔역 재판관이 임명이 안 돼도 예. 8명으로서 충분히 가능하고요. 그리고 마흔역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부분, 이 부분에 있어서는 현재 권한 대행이 우리 국회의 헌법재판관 추천 권한을 침해한 겁니다. 예, 예. 이 3명은 국회에서 추천한 목이고 여기서 형식적으로 임명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대행이 임명을 하지 않음으로써 국회가 가지고 있는 헌법재판관으로 추천할 실질적인 권한을 침해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국회가 권한대행을 상대로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자, 그거 언제 끝날 것 같습니까? 지금 일단 이제 심리는 곧장 하는 걸로 20 몇천이가 들어가는 건데 그것도 금방 끝날 것 같아요. 그건 한 번 정도 하면 그냥 끝이 나는 한 번에 거죠. 끝나고 여기에 대해서 권한쟁의 심판하면서 저희들이 가처분을 해놨습니다. 예. 가처분은 마흔역 재판관에 대해서 임명을 해라. 임시적으로라도 그 직위를 부여하는 가처분을 했는데 제가 볼 때 이거 1월 안에 결판이 날 겁니다. 1월 안에 결판이 난다. 그러면 결국 구인 체제에서 윤석열 탄핵에 대한 것은 결정이 6월 안에 날 것이다. 날 것이다. 예, 이런 말씀은 이제 우리 방송에서 최초로 이렇게 말씀 주셨으니까 구인 체제로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탄핵 심판을 할 것이고 2월 중에 인용이 될 것으로 저는 그래 예상하고 봅니다.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내란죄 문제도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명백하게 내란죄는 성립이 된 것이고요. 그렇죠. 100%입니다. 예. 100%라고 보시는 예. 그 내용도 좀 설명을 해 주시죠. 내란죄 구속 요건을 저희들이 형법상 정확히 봐야 되는데 내란죄라는 것은 국토의 전부나 일부를 참절이라는 용어로 쓰는데 예. 국토의 전부나 일부를 거기서 일부 자기가 차지하기 위해서 폭동을 일으키거나 아니면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것이 내란죄입니다. 네. 그러면 국헌 문란이 뭔가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 형법을 자정했던 국회의원들이 지혜롭게도 그 지혜는 어디서 생겼냐. 이승만 대통령이 그 당시에 계엄을 선포를 했습니다. 그때 그걸 반대했던 국회의원들에 대해서 물리력을 행사했죠. 그 일이 있고 나서 국회의원들이 형법을 제정하면서 국헌 문란의 뭐다. 국헌 문란의 정의 규정을 만들라고 했어요. 그게 어떻게 됐냐. 강제적으로 헌법상 기관의 기능을 못하게 하는 거. 이게 국헌 자, 문란이다. 강제적으로 헌법기관의 기능을 막아버리는 나가는 거. 자, 그러면 국회가 국회 기능을 하지 못하도록 그렇죠. 군인들을 동원해서 막아버렸다. 이게 국헌 문란이죠. 예. 그래서 내란죄가 되려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국헌 문란의 목적, 두 번째 폭동이죠. 예. 국헌 문란의 목적은 강제적으로 국회 기능을 못하게 하는 거.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예. 이제 그 폭동이 되냐 안 되냐 문제인데 이 부분에서 국민의힘은 너무나 비상식 폭동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2시간만 했기 때문에 폭동이 아니라는데 이 폭동이 지금 군과 계엄군을 몇천 명을 동원해서 여의도 일대, 서울 시내 일대에 헬기가 날아다니면서 이걸 했습니다. 그리고 중앙선관위 군이 가서 투입돼서 이게 폭동이 아니고 무슨 게임이었습니까?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네. 그 두 번째는 12.12 군사 쿠데타를 일으켰고 5.18을 일으켰던 전두환 씨가 법정에 서서 내세웠던 주장이 나는 내란죄가 아니야. 내가 했던 행위는 통치행위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에서 이렇게 판결했습니다. 위법한 비상계엄을 전국에 확대하는 것, 이 자체가 전 국민을 협박하는 것이다. 그게 폭동이다. 라고 인정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그날 저녁에 이루어졌던 어떤 그 군과 경찰을 동원해서 이루어졌던 행위, 이것만 봐도 폭동이고 거기에 플러스해서 판례에 보더라도 명백한 폭동이다. 이것은 100% 내란죄다. 자, 그렇게 이제 보시는 거고 그래서 내란죄도 형사법상으로 반드시 처벌이 된다. 그렇죠. 법적 절차를 밟을 것이다. 이제 보고 외환죄가 이제 갑자기 나왔습니다. 북한에 그렇죠. 무인기 보내가지고 거기에서 전쟁을 유발하는 행위. 이 부분은 외환죄로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내란은 이렇게 방금 말했으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헌법을 문란시켜 이렇게 하는 거. 외환죄라는 것은 자기 이익을 위해서 전쟁을 유치하는 겁니다. 네. 끌어들이는 건데 지금은 그러한 의심을 받는 게 드론을 평양에 무인기를 보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북한에서 발끈했죠. 남한에서 우리 드론 보냈다고. 이 부분에 대해서 처음에는 안 했다겠어요. 이 정부에서. 그다음 나중에는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나왔습니다. 이것은 인정하는 꼴이죠. 네. 인정하는 꼴이고 이것은 국지전을 일으켜서 이제 도발하는 전쟁을 이겼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어물풍선을 수없이 북한에서 보냈지 않습니까?
남한으로. 네. 그때 나왔던 이야기가 원점 타격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원점 타격이라는 것은 올림픽에서 뜨는 지점에서 공격을 해버린 것이죠. 그럼 그것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공격을 해되면은 당연히 국지전이 일어나겠죠. 요 두 가지. 네. 또 하나는 이번에 내란 상황에서 발생했지만은 정보세서인가 방첩사에서 인민군 복장을 이게 구입했다는 겁니까? 그래서 북한군의 소요로 해서 이것을 위장하라고 위장하려고. 했죠. 예. 이것도 외환의 일부죠. 예. 이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그런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보고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이제 수사는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아마 앞으로 수사가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 민주당에서도 지금 특검법이 어제 거부됐지 않습니까? 네. 재의결이 이제 근소한 차이로 부결됐는데 다시금 재발의를 하면은 아마 외환죄도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외환죄까지 혐의를 받는다는 이것 자체가 충격적입니다. 너무 충격적이죠. 외환을 내부에서가 아니고 내란을, 북한을 그렇죠. 자극해서 예. 전쟁을 유발시켜서 이것이 내가 비상군사 계엄을 비상계엄을 상관 요건을 만들기 요건을 만든다는 것 자체가 무모하기도 하지만 국가와 국민은 생각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예. 지금 국가도 국민도 없이 오로지 자기만 한 거죠. 윤석열 개인, 그렇죠. 김건희 개인을 위해서 예. 하는 것이 분명한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 사람이 나와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끝까지 싸우겠다고 얘기합니다. 이 말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아무리 이제 거짓말을 많이 시키고 입벌구라는 별명까지 있지 않습니까? 너무나 아주 뻔뻔이죠. 예. 뻔뻔이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자기가 말하는 국가와 국민은 누군지를 모르겠어요. 저도. 예. 거기서 말하는 윤석열 씨가 말하는 국가와 국민은 어디를 이야기했는지를 모르겠어요. 이렇게 함으로써 지금 12월 3일 날 쿠데타를 일으켜서 자기 지위를 받은 사람들은 다 구속됐지 않습니까? 쿠데타를 일으키는 내란의 수괴는 구속이 안 되고 아방궁에 앉아서 요새 성을 쌓고 계속 무슨 편지를 보내고 이런 국민들을 보수 세력을 결집해서 준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국격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막아서는 국회의원 지역위원장 44명이 들어와 있었는데 관제에 들어와서 떡국 먹고 가라고. 그 밥은 안 먹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밥은 안 먹고 겁은 났던 모양이에요. 거기 가서 밥 먹었다는 얘기 들으면 나중에 감당을 못할 것 같으니까. 지금 국회의원들이요. 45명이 거기 있으면서 체포영장 집행을 반대하면 다 구속입니다. 혹시 그렇게 할 것 같습니까? 이번에 다시 체포영장 집행하러 가면. 체포 반대하면은 아마 저는 하려고 생각이 듭니다. 해야 됩니다. 국회의원도 현행범을 체포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막아설 것이다. 아니 이번에는 겁이 나서 못 갈 것이다라는 의견도 있더라고요. 어떻게 그렇죠. 보시면. 그래서 오늘 아마 공수처장을 상대로 법사위원회에서 현안 질의할 때도 이런 질의가 나왔을 겁니다. 공수처장도 그런 의사를 확인해 줬어요. 누구든지 체포할 수가 있다. 공무집 방해한 자는 못 갈 겁니다. 못 갈 것이다. 못 갈 겁니다. 당연히 안 가야 하고요. 범죄를 저지른 대통령 출신 윤석열은 반드시 법적 책임을 져야 되죠. 어떻게 했습니까? 대국민 담화에서 본인이 정말로 모든 국민이 바라보는 그 화면에서 법적 정치적 책임을 외면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면도칼로 철조망을 지금 설치하고 있습니다. 수사와 탄핵이든 당당하게 임하겠다고 했어요. 예. 근데 저는 안 믿었어요. 그 말 할 예. 때. 저하고 검사성을 같이 했지 않습니까? 근데 검사는 제1 덕목이 절대 거짓말을 해서도 안 되고 하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서로. 그래서 저는 윤석열 씨도 누가 뭐라도 거짓말을 안 한 사람으로 믿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21대 대선 때 이재명 대선 후보 법률 단장을 하면서 이제 상대 후보였던 윤석열 씨 행태를 보니까 내가 생각했던 윤석열이 아니네.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깊게 들어가면 보면서 너무나 거짓말 잘하는 거예요. 그런데 대통령이 되고 나서 거짓말을 또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입만 열면 거짓말이구나. 그래서 제가 수사와 탄핵이든 정정당당히 받겠다는 이야기를 저는 믿지 않았어요. 그 이거 무슨 창피입니까? 평생 특수부 검사 폼 잡고 뒷짐지고 폼 잡고 다니던 사람이. 한두 번 거짓말이 아니고 나와서 국민 앞에 섰을 때마다 거짓말을 연발했습니다. 하도 자주 들으니 지금 현재 윤석열이 하는 말은 거꾸로 들으면 된다라는 얘기가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양문화 의원님 이런 말씀 들으니까 저도 뭔가 꽉 막혀 있던 게 좀 풀리는 느낌이 들고요.
그리고 광주에도 정말로 인재가 제대로 한 분이 등장했구나. 법률위원장도 민주당에서 맡으셨지만 최근에 열심히 이렇게 나와서 가장 먼저 문제 제기를 하고 싸우고 있는 모습에 많은 국민들이 박수를 보내고 있다는 걸 잘 알고 감사합니다. 있습니다. 열심히 해야죠. 예. 그리고 지금 이제 오늘 저희들이 요청한 게 있습니다. 양부남 의원님 후원에 포스터를 좀 요청을 했고, 저렇게 있습니다. 광주 서울이고요. 언제 화정, 띄었어요? 서창, 금호 이렇게 봉암, 상무동인데요. 여러분들 양부남 의원 응원하는 글이 지금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후원해 주시면 더욱더 더 좋은 정치, 바른 정치, 국민을 위한 정의로운 정치 할 수 있다는 거 알고 계시면서 양부남 의원의 후원자가 되어 주십시오. 여기 농협계좌 351-6610-0410-43 이렇게 나가는데요. 자, 여러분들 꼭 좀 양부남 의원이 하고 계신 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 가장 어려울 때 법률위원장 맡아서 정말로 헌신적으로 당을 위해서 노력했는데 광주의 새로운 또 정치 그리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억울함을 좀 벗어나서 예. 제대로 대한민국을 바로 세울 수 있는 기회의 최전선의 양부남 의원이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마지막까지 많은 분들이 이렇게 시청해 주셨는데 저희들 스픽스 열심히 만들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양부남 TV도 여러분들 오늘 들어오신 분은 다 양부남 TV 꼭 구독해 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자, 지금 긴급 인터뷰 마련했는데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